겨우 20살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이 인도 이집트를 아우르는 당대 최강국 페르시아에 선전포고합니다. 누가 봐도 미친 짓, 작은 왕국의 광기 어린 도전이었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운 그는 자신이 세계를 정복할 운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8피트 사리사 창을 앞세워 알려진 세계의 끝까지 직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된 알렉산더 대왕의 10년 전쟁을 공개합니다. 알렉산더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해야 했던 일은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는 거였어요. 마케도니아 궁정은 음모와 배신으로 악명 높았거든요. 그의 아버지도 결국 자신의 경호원에게 살해당했죠. 알렉산더는 잠재적 경쟁자들을 처형하고 북쪽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특히 테베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의 대응은 냉혹했어요. 이 고대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죠.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알렉산더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거예요. 기원전 334년 봄, 드디어 알렉산더는 약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넜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의 군대 핵심은 9,000명의 마케도니아 팔랑크스였어요. 18피트 사리사 창을 든 이들은 16열 종대로 전투 대형을 이루면서 거의 뚫을 수 없는 창의 벽을 만들어냈습니다. 측면을 보호하는 3,000명의 정예 보병 히파스피스트, 그리스 동맹군과 용병들이 이 선을 형성했죠. 하지만 알렉산더 군대의 진짜 충격 부대는 동료 기병대였어요. 1,800명의 정예 기병으로 구성된 이 부대를 알렉산더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첫 대결은 그라니쿠스 강에서 벌어졌습니다. 페르시아 총독들은 소아시아 방어를 위해 1만 명의 기병과 수천 명의 그리스 용병을 집결시켰어요. 강 뒤편에 진을 친 페르시아군은 지형상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죠. 현명한 그리스 장군 멤노는 전투를 피하고 초토화 작전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과 농작물을 불태워서 알렉산더 군대를 굶겨 죽이자는 거였죠. 실제로 좋은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페르시아 총독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스스로 파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면 대결을 선택했죠. 알렉산더는 즉각 공격을 명령했어요.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는 동료 기병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 페르시아 진영으로 돌진했습니다. 전투의 한가운데서 알렉산더는 2명의 페르시아 귀종에게 포위당했어요. 한 명이 칼로 그의 투구를 내리쳤고 투구가 깨지면서 머리카락 일부가 잘려나갔죠. 알렉산더가 반격으로 첫 번째 적을 창으로 찔러 쓰러뜨렸지만 뒤에서 다른 페르시아인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블랙클레이투스가 그 페르시아인의 팔을 베어버렸어요. 알렉산더의 목숨을 구한 거죠.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강을 건너자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페르시아 기병은 창이 벽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대부분 달아났어요. 남겨진 그리스 용병들은 포위당했죠. 알렉산더는 이들을 반역자로 여겨 자비를 거부했습니다. 거의 전멸당한 거예요. 첫 승리 이후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이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밀레투스와 할리카르나소스 같은 해안 도시들은 완강히 저항했어요. 페르시아 해군이 지중해 동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이 기지들을 하나씩 공략해야 했죠. 겨울까지 걸렸지만 결국 2시 모두 함락됐습니다. 기원전 333년 봄, 알렉산더는 내륙으로 진군했어요. 고르디움에서 그는 유명한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마주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 전체를 지배한다고 했죠. 알렉산더의 해결책은 간단했어요. 칼로 매듭을 반으로 잘라버린 겁니다. 알렉산더가 길리키아로 진군하는 동안 페르시아 대왕 다리우스 3세가 직접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어요. 알렉산더의 후방으로 돌아가 이수스 평원에 진을 친 거죠. 좁은 전장은 오히려 페르시아군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다리우스의 군대는 어쩌면 1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제국 전역에서 모인 최정예 병력들이었죠. 불멸대라 불리는 그의 친위대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최고의 기병은 우익에, 그리스 용병 중장보병은 중앙에 배치됐어요. 알렉산더는 언제나처럼 자신과 동료 기병대를 우익에 배치했습니다.
중앙에는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좌익에는 파르메니온이 지휘하는 그리스 기병대가 섰죠. 전투가 시작되자 알렉산더는 즉시 돌격을 감행했어요. 마케도니아군의 맹렬한 공격 속도에 페르시아 전선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중앙에서는 팔랑크스가 고전하고 있었어요. 대형이 무너지면서 다리우스의 그리스 용병들에게 밀리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순간 알렉산더가 동료 기병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중앙으로 돌진했습니다. 측면에서 갑자기 덮친 기병대의 충격에 페르시아 중앙이 무너졌어요.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향해 직접 돌격했죠. 젊은 마케도니아 왕의 무시무시한 기세에 놀란 페르시아 대왕은 전차를 타고 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왕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퍼지자 페르시아 군대 전체가 무너졌어요. 전투는 학살로 변했죠.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가족들까지 포로로 잡았지만 그들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이수스 전투의 승리로 소아시아 전체가 그의 손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니키아 해안 도시들이 항복했지만 섬도시 티레는 완강히 저항했어요. 알렉산더는 육지에서 섬까지 제방을 쌓기 시작했죠. 7개월간의 치열한 공성전 끝에 티레는 함락됐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학살당하거나 노예가 됐습니다. 이집트로 진군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총독으로부터 아무 저항 없이 이집트 전체를 넘겨받았어요. 멤피스에서 그는 파라오의 왕관을 썼죠. 나일강 하구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새 도시를 건설했고 사막의 신전에서는 신의 아들로 환영받았다고 해요.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는 다시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리우스와의 최종 대결을 위해서였죠. 한편 그리스에서는 스파르타의 아기스 왕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알렉산더의 사령관 안티파트로스가 메갈로폴리스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을 격파했습니다. 전설적인 스파르타 전사들도 이제 마케도니아 군사력을 당해낼 수 없었던 거죠.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에게 엄청난 금과 자신의 딸 그리고 제국의 절반을 제안했어요. 평화의 대가로 말이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원했거든요. 자신이 세계를 지배할 운명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가우가멜라에서 다리우스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5에서 8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군대를 집결시켰어요. 제국 전역에서 모인 기병대, 최대 200대의 낯달린 전차, 심지어 전쟁 코끼리까지 동원했죠. 지형도 미리 평탄하게 만들어 전차 작전에 유리하게 준비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여전히 수적으로 열세였어요. 2대1로 밀렸죠. 하지만 알렉산더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그는 우익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어요. 페르시아군이 그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중앙에서 병력이 빠져나갔죠. 다리우스가 낯달린 전차를 풀어놓았지만 그리스 경보병들이 투창으로 말과 승무원을 쓰러뜨렸어요. 보병들은 차선을 열어 전차들을 무해하게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알렉산더가 동료 기병대와 팔랑크스 일부를 이끌고 약해진 페르시아 중앙으로 돌격했죠. 갑작스런 공격의 폭력성에 페르시아 중앙이 무너졌어요. 알렉산더는 다시 한번 다리우스를 향해 직접 돌진했고 페르시아 대왕은 또다시 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좌익에서는 파르메니온이 페르시아 최정예 기병의 맹공에 고전하고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추격을 포기하고 동료 기병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우익을 공격했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60명의 동료 기병이 전사했죠. 하지만 다리우스가 도망쳤다는 소식이 전장에 퍼지자 마지막 페르시아 기병도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게이트에서 용감한 페르시아 수비대가 한 달간 저항했지만 결국 의회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기원전 330년 초 알렉산더는 페르세폴리스에 도착했어요. 제국의 의식 수도였죠. 그는 도시를 약탈하고 불태웠습니다. 150년 전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과 아테네 신전 파괴에 대한 보복이었어요. 다리우스는 동쪽 지방으로 도망쳤지만 자신의 총독 베수스에게 배신당해 살해됐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페르세폴리스의 왕릉에 안장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새 제국을 조직하기 시작했죠. 많은 페르시아 총독들을 그대로 유임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리스 군대의 귀환도 허락했어요. 하지만 알렉산더 자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진군했죠.
베수스를 찾아 죽이고 제국의 동부 지방을 정복하고 세계의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리아에서 페르시아 총독 사티바르자네스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리스 기병 장교와의 1대1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드란지아나에서는 마케도니아 궁정의 음모가 드러났어요. 필로타스가 알렉산더 암살 음모를 알고도 숨겼다는 혐의였죠. 필로타스와 그의 아버지 파르메니오는 알렉산더의 가장 신뢰받는 장군들이었어요. 모든 위대한 승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하지만 필로타스가 고문 끝에 자백하자 알렉산더는 그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암살자를 에크바타나의 파르메니온에게 보냈어요. 늙은 장군이 아들의 소식을 듣고 반란을 일으킬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한 거죠. 알렉산더는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진군했습니다. 그곳의 부족들은 끈질긴 게릴라전으로 그리스군을 괴롭혔어요. 잭사르테스 강에서 알렉칸드리아 에스카테, 즉 가장 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죠.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의 경계에 도달한 거예요. 스키타이 유목민들이 자주 국경을 침범했지만 알렉산더는 결정적인 전투로 그들을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의 반란은 계속됐어요. 지난 몇 년간 고향을 보지 못한 마케도니아 병사들의 불만도 커졌죠. 더 나쁜 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의식과 복장을 채택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마케도니아인들은 이걸 여성적이고 퇴폐적이라고 여겼죠. 마라칸다에서 술에 취한 논쟁 끝에 알렉산더는 블랙 클레이투스를 죽였습니다.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더는 깊은 후회에 빠졌지만 그의 오만함은 계속 커졌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프로스키네시스 왕 앞에 엎드리는 페르시아 의식을 강요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혔죠. 그리스인들에게 이건 신성 모독이었거든요. 박트리아에서 또 다른 암살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이번엔 왕실 시종들이 주모자였어요. 그들은 고문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죠. 알렉산더의 공식 역사가 칼리스테네스도 연루돼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327년 여름, 전설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박트리아 영주의 딸 록사나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어요. 그들의 결혼은 정치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이었죠. 지역 반란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됐거든요. 이제 알렉산더는 계속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파키스탄과 인도로 말이에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더스강 계곡에 도달하기 위해 그의 군대는 아스파시이와 아사케니 부족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마사가 포위전 후에는 전설적인 클레오피스 여왕이 알렉산더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왕좌를 지켰다고 해요. 탁실라의 통치자는 알렉산더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함께 포르스 왕의 파우라바 왕국과 맞섰죠. 히다스페스 전투는 알렉산더에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전투였어요. 전쟁 코끼리가 그리스군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혔거든요. 하지만 결국 승리는 알렉산더의 것이었고 펀자브 전체가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알렉산더는 더 깊이 인도로 진군하길 원했어요. 고대 지리학자들이 세계의 끝이라고 말한 거대한 강까지 가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히파시스 강에서 그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8년간 수천 마일을 행군하고 수많은 전투를 치른 병사들은 지쳐 있었어요. 집을 너무 오래 보지 못했죠. 더 나아가면 거대한 인도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기를 거부했어요. 알렉산더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펀자브의 강들을 따라 바다로 향했어요. 10개월이 걸린 여정이었죠. 도중에 말리안족과 싸우다 가슴에 부상을 입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해안에 도착하자 니아르쿠스가 이끄는 함대가 바다로 출발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항해였죠. 한편 알렉산더는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게드로시아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극심한 더위와 식량 부족으로 많은 병사들이 죽었어요. 페르시아로 돌아온 알렉산더는 부당하게 통치하고 신전을 약탈한 총독들을 처형했습니다. 수사에서는 웅장한 대규모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80명의 마케도니아 장교와 80명의 페르시아 귀족 여성을 결혼시켰죠. 알렉산더 자신도 2명의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모든 병사의 빚을 탕감해줬고 3만 명의 젊은이들을 마케도니아 전술로 훈련시켰어요. 하지만 오피스에서 마케도니아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알렉산더의 명백한 페르시아 편애에
분노한 거였죠. 알렉산더는 주모자들을 처형하고 병사들에게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함께 이룬 영광을 상기시키면서 말이죠. 결국 감정적인 화해로 이어졌습니다. 에크바타나에서 알렉산더의 가장 가까운 친구 헤파이스티온이 열병으로 죽었어요. 왕은 깊은 슬픔에 빠져 먹지도 못했고 제국 전역에 공식 애도 기간을 명령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왕들도 제압하지 못했던 코사에아 산악민들을 성공적으로 정복했어요. 바빌론으로 돌아온 그는 먼 나라들의 사절단을 만났죠. 에티오피아인, 리비아인, 유럽 스키타이인, 루카니아인, 에트루리아인, 갈리아인, 이베리아인까지 그의 위대함이 알려진 세계 전역에 퍼진 거예요. 록사나는 임신 중이었고 알렉산더는 아라비아 원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열병이 찾아왔어요. 며칠 후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은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말라리아, 콜레라, 장티푸스 아니면 독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이 죽었습니다. 뛰어나고 용감하며 대담한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명성은 결코 퇴색하지 않았어요. 10년간의 캠페인으로 그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스에서 파키스탄까지 뻗어 있었죠. 하지만 이 방대한 제국은 오직 그의 탁월함과 이름으로만 유지됐어요. 알렉산더는 후계 계획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군들은 곧 자신들만의 왕국을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후계자 전쟁에서 록사나와 그의 어린 아들은 살해당했죠. 알렉산더의 황금 석관은 마케도니아로 가는 도중 납치당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안장됐습니다. 오늘날 그 위치는 여전히 세계의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예요. 개인적으로 알렉산더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정복자는 그저 피에 굶주린 광인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보니 훨씬 복잡한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문화의 전파자이기도 했거든요. 헬레니즘 시대를 여는 그리스 사상과 문화가 이전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퍼졌고 지역 전통과 융합하면서 예술, 광부, 언어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냈죠. 그의 후계자 왕국들 중 일부는 수명이 짧았지만 다른 것들은 수세기 동안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결국 새로운 세력에 무너졌어요. 서쪽에서 떠오른 로마의 힘 앞에서 말이죠. 그럼에도 알렉산더가 역사의 흐름에 미친 영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32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그는 고대 세계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의 놀라운 정복 이야기였습니다.